배움. 왕산의 첫 번째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다. 다만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이 흠이었다. 그런데 왕산 집안은 3대에 걸쳐 독자만 낳아 자손이 귀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다. 만약 자신에 대해서 자식을 못 낳는다면 그야말로 대가 끊기게 되는 것이다. 그는 감히 대를 끊을 수도 없었지만 달리 좋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당시 왕사는 화가인 위주석의 차를 몰았다. 위주석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겸손하고 성격도 좋아서 배울 것이 많았다. 어느 날 왕사는 아주 먼 지방에서 열리는 화가 모임에 위주석을 모셔다 드렸는데 이동 시간이 길어서 무료했던 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 문제까지 이야기하게 되었다. 자네의 생각은 어떤가? 저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 주석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다. 그런 일은 나 역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만. 저 선생님은 배운 것도 많으시고 견문도 넓으시니까 고견을 좀 듣고 싶어요. 첫째로 나는 자식을 낳았고, 둘째로 이혼을 해본 적이 없고, 셋째로 첩을 들인 적도 없으며, 넷째로 아이를 입양해 본 적도 없으니까 이 자네한테 참고하라고 들려줄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네. 위 주석이 이렇게까지 말하자 왕산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다시 곱씹어 생각을 해보니 위 주석의 말 속에 몇 가지 방법이 있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이혼하고 재혼을 하든가 아니면 돈을 들여서 한 번으로는 어려우니까 어디 시골에 가서 적당한 사람을 찾아 배를 빌려 아이를 낳거나 첩을 들이거나 아이를 입양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 왕사는 집으로 돌아와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뒤에 세 가지 방법은 고려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덮어두었다. 특히 다른 여자의 배를 빌려 낳는 일은 위험이 크다. 신문 기사에서 사전에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대리모의 남편에게 얻어맞아 중상을 입은 남자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첩을 두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나 가능한데 그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치스러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자신은 생식 능력이 있는 건장하고 떳떳한 사내 대장부니까 입양할 필요는 없고 또 입양으로는 대를 잇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왕사는 몇 달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마침내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이혼하고 나서 다시 아내를 얻는다. 왕사는 위주석의 차를 몰면서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많이 배웠다. 그는 이 이혼을 평화롭게 또 인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는 비록 운전기사지만 회사에서도 그를 남이라 여기지 않고 잘 대해 주었고 오래 일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었다. 왕사는 심사숙고한 뒤에 아내에게 말했다. 자신이 절대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지 않으려는 이유와 첩을 들이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입양도 할 수 없는 까닭과 대를 잇는 도리를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말했다. 그의 아내조차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협의 이혼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여겼을 정도였다. 당신은 인공수정이 보편적인 것도 아니었고 비용도 어마어마했다. 왕산의 아내는 그때까지 좋다는 약을 무수히 먹었지만 배는 불러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다 정말 남편 집안의 대를 끊어 놓을까 걱정돼서 쉽게 이혼에 동의를 했던 것이다. 그녀는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말로 자신의 미안함을 표시했다. 하지만 왕사는 그렇게 의리 없고 무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면서 약속했다. 만약 아내가 이후에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자주 보러 갈 것이고, 명의상은 부부가 아니라도 실제로는 부부처럼 살겠다고 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근데 그건 안 되지 않아요? 부부가 아닌데 부부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왜 안 돼? 우리는 부부였는데.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로 신랑이 되는데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뭐. 딴 사람들 말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누가 뭐라 한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왕산의 아내는 그 뒤 결혼을 하지 않았고, 왕산은 정말 약속을 지켜서 자주 그녀를 찾아가 부부가 하는 일을 했다. 사실 왕산은 이혼할 때 아내에게 쥐어줄 돈이 없었다. 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위 주석을 찾아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왕사는 위 주석과 3년을 함께했다. 3년 동안 빈틈없이 모셨고, 그에게 그림 한 점 달라고 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매년 명절 때면 토종딸기라도 잡거나 토종딸기 낳은 유정란이나 채소라도 챙겨서 위 주석에게 주었다. 위 주석이 무엇이라도 주려고 하면 절대로 받지 않았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으로 한 부탁이라서 위 주석도 거절하기 어려웠다. 당시 그는 명성은 높았지만은 그림은 그닥 돈이 되지 않아서 큰 돈을 만지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위 주석은 자기 부인을 속여가며 돈을 마련해서 왕산에게 빌려주었다. 돈을 건네면서 절대로 자기 아내가 알아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집에서 고양이 3마리와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 그 여자는 얼마나 귀족 같고 또 정력이 넘치는 여인인지, 위 주석이 어떻게 자기 부인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왕산과 그의 아내 싼만이 이혼증을 받은 뒤 싼만은 울며 불며 그 성의 도시 귀퉁이에 있던 월세방을 떠났다. 왕산은 위 주석의 차로 아내를 버스 터미널까지 데리고 가서 30리 밖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가 있는 고향집으로 가는 차표를 사주었다. 그런데 다음날 이른 아침, 왕산이 아직 퍼져 자고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자가 다시 돌아왔다. 싼마는 문을 두드려 방에 들어오자마자 잔뜩 화가 나서 왕산이 몰래 가방에 넣어두었던 돈을 꺼내 자기를 무시했다고 원망하면서 왕산에게 집어던졌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하마터면 끌어안고 대성통곡할 뻔했다. 왕산은 불러올 줄을 모르고 언제나 평평한 싼만의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여자야. 이 배만 불러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싼만은 다시 그곳에서 사흘을 보냈다. 싼만이 다시 떠날 때는 그 돈을 가지고 갔다. 왕산이 이 돈을 받지 않는다면 자신은 다시 결혼할 용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왕산이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데 적극 지지한다는 의미로 싼마는 그 돈을 받았다. 그로부터 3년 뒤, 왕산은 운전기사 일을 그만두었다. 그때 타이완에 사는 외삼촌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고향에 와서 종묘정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 전에 외삼촌이 조사를 위해 고향에 올 때마다 왕산은 위주석의 차를 몰고 가서 그를 공항에서 맞이하고 또 배웅했다. 이 노신사는 왕산의 됨됨이와 운전기술이 마음에 든 데다가 외조카라는 혈연으로 묶여 있어서 그에게 운전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면서 비서 역할을 해달라고 청했다. 왕산은 당시 사는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가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바로 3살배기 아들 때문이었다. 왕산이 이혼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회사 뒤편에 있는 채소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아가씨를 보았다. 그녀는 예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풍만한 가슴과 퉁퉁한 엉덩이로 누가 보아도 아이를 잘 낳게 생긴 몸이었다. 그것이 인연이었는지 왕산이 위주석의 차로 공원에 한 번, 그리고 백화점에 2번 데려갔을 뿐인데 3번째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왕산은 그녀를 자신의 월세방으로 이끌었다. 결혼을 생각할 시간은 물론 연애라고 할 만한 시간도 별로 안 되었지만 한 침대에 누웠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얼마 후 그녀는 신물을 토해내더니 약국에 가서 진단시약을 사 검사를 했고 아이를 가진 걸 알게 되었다. 그녀는 과연 타고난 임신 체질이었는지 몇 번 신물을 토해낸 것 말고는 출산 때까지 아무 일 없이 아이를 순산했다. 그리고 왕산이 운전기사 일을 그만둔 날까지 아이와 엄마는 기침 한 번 안 하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순조롭게 자랐다. 왕산의 위대한 꿈은 이렇게 실현되었고 뒤이어 이 아이를 교육해서 훌륭한 인재로 만들겠다는 위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대를 잇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왕산이 일을 그만두고 외삼촌을 따라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컸다. 자식을 뛰어난 인재로 키우려는데 돈이 없다면 다 쓸데없는 소리일 뿐이라 생각했다. 다행히 아이 엄마는 아이가 아무리 먹어대도 넘치도록 젖이 나왔다. 자기가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더니 만약에 도시의 다른 아이들처럼 분유만 먹었다면 그의 월급으로는 아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그때까지도 위주석의 돈도 갚지 못했다. 왕산은 외삼촌에게 상의했다. 외삼촌을 따라가 일을 돕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온 힘을 다해 그를 보조할 수 있다. 대신에 딱 한 가지 요청만 들어주면 된다. 라고 말했다. 그 요청은 바로 2년이면 좋겠지만 최소 1년치 월급을 미리 달라는 것이었다. 첫 번째 이유는 위 주석의 돈을 갚아야 했다. 그 회사를 떠나는 마당에 빚을 갚지 않고 떠날 수는 없는 일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아내와 아이는 함께 가지 않고 도시에 남아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다. 그의 요구는 외삼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그 자리에서 승낙했다. 외삼촌은 거기다가 만약에 일을 잘한다면 회사에 주식도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왕산은 현금만 알았지 주식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었다. 왕산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나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위주석의 사무실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다. 위주석은 열심히 일했던 이 운전기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사직을 몹시 아쉬워했다. 하지만 운전은 젊을 때 잠시면 모르겠지만 평생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오래 할 일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겼다. 왕산은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는 위주석을 보니 자기 결정이 꽤 잘한 것으로 느껴져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왕산은 예전에 빌린 돈에다가 이자까지 더해서 위주석에게 돌려주었다. 위주석은 이렇게 갚았으니 이자는 됐다고 했지만 왕산은 그때 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마누라를 얻지 못했을 테고 그러면 아들을 낳을 기회도 놓쳤을 테니 이자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 돈이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은 모르십니다. 이 이자보다 10배를 더 드려도 당연한 일입니다. 왕산의 그런 간절함을 보고 위 주석도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이걸 받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나? 회사에서 내가
자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받았다는 걸 알면 에? 이건 말이야 말이 안 돼. 선생님, 제가 사실은 따로 부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이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왕산의 말에 위 주석이 급히 되물었다. 응? 그럼 내가 뭐 따로 도울 일이라도 있는 거란 말인가? 그러자 왕산이 아들을 데리고 오더니 머리를 눌러 위 주석을 향해 인사를 시키며 말했다. 자, 아들, 스승님께 인사드려라. 그러자 위 주석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자네 나한테 이 겨우 3살 먹은 제자를 받으라는 말인가? 이 미술대학에서 대학원생을 가르쳐 달라는 것도 전부 거절했거든. 제가 꼽아보니까 제 아들놈이 13살이 될 때 선생님이 퇴직할 나이가 되더군요. 그리고 화가의 수명은 특히 길더라고요. 삶도 길고 그림은 더 길고요. 선생님이 100세가 될 때 아들이 겨우 50이 넘으니까 선생님의 제자로 가장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위 주석 역시 더 완강하게 거절할 방법이 없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아직 너무 이르지 않나? 저희 가족은요, 평생 선생님의 좋은 점만 기억할 겁니다. 오늘 이후 제 아들이 선생님에게서 이 소의 몸에 난 수많은 털 중 한 가닥처럼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배워 얻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내가 소란 말인가? 하긴 뭐 내가 소띠긴 하지. 위 주석은 웃으며 말했다. 왕사는 당 간부처럼 엄숙한 모습으로 현재 아내인 차이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외삼촌이 경영하는 종묘장은 타이완 돈으로 하는 것이라 흔히 말하는 외자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자신도 이제 화이트 칼라며 수입은 운전기사보다 훨씬 많을 것이므로 서너 명 부양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이제 더는 채소를 팔러 다닐 필요가 없으니 아이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고 아내에게 말했다. 도시를 떠나기 전에 왕사는 차이전과 아들을 데리고 위주석의 작업실로 갔다. 넓고 환한 화실은 그림과 글씨를 좋아하는 어떤 부동산 업자가 위주석에게 공짜로 내준 곳이다. 위주석은 하루의 대부분을 여기서 보냈다. 그들이 방문했을 때 마침 위주석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왕사는 아내와 아들에게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위주석이 춤추듯 아름답게 붓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했다. 아내 차이전은 이렇게 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왕산이 말했다. 그건 당신이 몰라서 그래.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봐도 모르는 게 당연하지. 지금부터 와서 보면서 대가의 모습과 예술적인 분위기를 느끼면 돼. 오늘 이후로 위 주석이 그림을 그리면 당신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저 보고 느끼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자라서 아마 자연스럽게 그림을 좋아하게 될 거야. 나를 봐. 5살 때 할아버지가 담배 피우는 것을 가르쳐서 벌써 수십 년간 피웠고 앞으로도 아마 때려 죽인다고 해도 끊지 못할 거야. 이 비유가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그 도리는 같단 말이야. 그 아들의 이름은 왕총이다. 예술을 따른다는 의미의 이름이다. 왕산이 아이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앞으로 자라서 예술가가 되라고 미리부터 지어 놓았었다. 길에서 왕산은 겨우 3살 된 아들에게 위 주석의 화실에 가면 절대로 떠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서 가르쳤다. 자, 알겠지? 집에서는 네가 온종일 시끄럽게 떠들며 뛰어다녀도 뭘 하지 않았잖아. 근데 화실에서는 반드시 조용히 해야 된다. 알았지? 화실에 도착해서 왕총이는 그 작은 얼굴을 유리창에 붙이고 바라보기만 할 뿐 정말로 떠들지 않았다.
총이는 가끔 작은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를 보았고 그때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아버지의 표정에 감히 떠들 생각도 못했다. 무한한 숭배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얼굴 셋이 유리창에 붙어 있은 지 한참이 흘렀다. 위 주석이 몸을 일으켜 허리를 펴고 나서야 창밖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 왕산을 발견하고 얼른 문을 열어 들어오라고 말했다. 왕산은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며 말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어지럽힐까봐 안 데리고 갈 겁니다. 이 선생님의 물건은 다 귀한 건데 혹시라도 실수로 망가뜨릴까 봐서 걱정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저 제 아들에게 분위기만 느껴보게 하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자라서 뭘 좀 알게 되면 그때 들어오게 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 주석이 아무리 말해도 왕산을 설득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의 뜻대로 하게 두었다. 왕산은 외삼촌이 미리 준 급여로 위 주석의 빚을 갚고 아내와 아들 둘이서 1년 동안 생활할 비용을 떼놓고 남은 돈으로 위 주석의 화실 근처에 방 2개짜리 낡은 집을 세냈다. 왕산은 아들이 위 주석의 화실에서 교육받기 쉽게 하도록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위 주석이 화실에서 그림을 그릴 때면 화실 유리 창문에는 경건하게 넋놓고 있는 2개의 얼굴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을 위 주석이 볼 때도 있었고 때로는 보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보았다고 해도 안으로 들어오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왕산의 전처 싼마는 어머니가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간 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반년 정도 머물렀을 뿐이다. 친정의 집안 사람들이 그녀를 재혼시키려고 계속 눈치를 주었다. 1년 뒤 외삼촌의 종묘장이 규모가 배로 확장되면서 사람이 더 필요해지자 왕산은 싼만을 불러 새로 연 종묘장에 와서 주방일을 돕게 했다. 이렇게 싼만은 친정집의 괄시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혼자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녀는 계속해서 일상에서 왕산을 돌볼 수 있게 되어 그를 위해 아이를 낳아줄 능력이 없었던 아쉬움을 이렇게라도 보상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왕산은 싼만에게 한 가지 임무를 내렸다. 종묘장에서 비옥한 땅 한 귀퉁이를 찾아 채소를 기르라는 것이었다. 화학 비료나 농약도 주지 말고 퇴비 같은 자연 비료로 길러서 도시에 있는 아들에게 먹이고 위 주석에게도 보낼 생각이었다. 외삼촌의 종묘 판매 회사가 그 도시에 있어서 외삼촌은 반 이상을 도시에서 보냈고 왕산 역시 반은 도시에서 보냈다. 차에는 항상 2상저의 유기농 채소를 싣고 다녔는데 하나는 집, 하나는 위 주석의 몫이었다. 위 주석의 부인은 운전기사로 있던 왕산은 아주 무시했지만 도시 사람들은 쉽게 먹지 못하는 무공의 유기농 채소는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왕산에게 늘 웃는 얼굴로 대했다. 왕산의 전처 싼마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채소를 아주 잘 키우고 싱싱하게 관리해서 1년 내내 각종 신선한 채소를 맛볼 수 있었다. 싼마는 현재 처인 차이전과 아들 총이를 보러 갈 수는 없었지만 왕산에게 총이 사진을 한 장 얻어 방 안벽에 붙여두었다. 싼마는 정말로 이 아이를 사랑했다.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여겨서 총이에게 보내는 채소는 온갖 정성을 들여 키웠다. 눈 깜짝할 사이에 총이가 위 주석의 화실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때 지난 몇 년간 왕산이 보내준 유기농 채소 때문인지 점점 더 젊어지고 건강해진 위 주석이 손을 써주어서 이 도시에는 호적이 없는 총이를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주었다.
학교에 들어가자 총이는 갑자기 점잖아져서 엄마의 잔소리도 필요 없어졌고 얼굴과 몸을 모두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고 다니더니 어느 날부터 아버지에게 집안에서 함부로 담뱃재를 털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때쯤에는 차이전 모자는 더 이상 위주석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유리창에 얼굴을 붙이고 보지 않았다. 총이는 위주석 바로 가까이에서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고귀한 유화 물감 냄새를 직접 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차이전은 그림을 봐도 모르기 때문에 위주석 화실에 청소를 맡았다. 구석구석 유리창 하나하나를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위주석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위주석도 더 이상 직접 청소하는 일이 없어졌고 위주석이 청소를 해도 결국 차이전이 다시 청소를 하게 마련이었다. 그렇게 차이전의 서비스는 일상이 되었고 위주석도 의지하게 되었다. 늘 일을 하고 살았던 차이전은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 화실에 들어가게 되고 얼마 후 위주석은 총이에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 모자는 비싼 카페트를 망칠까 걱정하면서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위주석은 그렇다면 집에 가져가서 그려보라며 종이와 물감 그리고 참고할 자료를 챙겨주었다. 아들이 위주석처럼 붓을 사용하는 것을 본 왕사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위주석 옆에 서 있던 것처럼 공손하고 점잖은 태도로 옆에 서서 아들이 붓을 휘두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들이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면 방해가 될까 봐서 기침소리도 크게 내지 않았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담배는 물론 피웠지만 담뱃재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밖으로 나가 털었다. 이때부터 어린 왕총이는 자기만의 일요일과 휴일이 사라졌다. 위주석의 화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였다. 그의 옆에는 한 명 또는 두 명의 관람객이 앉아 있었다. 관람객이라고 해도 좋고 감독관이라고 해도 좋았다. 왕사는 자기 아들이 위주석에게 그림을 배운 지가 벌써 여러 해 지났는데 아직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저 옆에 서서 그림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보며 따라 그려보라고 했지만 한 번도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준 적은 없었다. 왕사는 아주 고민스러웠다. 그도 교실에서 공부해 본 적이 있다. 위주석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강단에 서서 끊임없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엇을 강단이라고 하는가? 강단이란 가르치는 곳, 말하는 곳이다. 그런데 위주석은 왜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림을 배울 때 말을 하는지 않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왕사는 여러 곳의 미술교육학원에 직접 가보았다. 유아반이든 대학에 다니는 성인반이든 모두 교사가 말을 하고 학생은 듣고 있고 교사는 학생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설명하고 있었다. 왕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었지만 위주석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다시 반년이 흘러도 여전히 가르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자 결국 못 참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그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 아들이 매일 그림 그리는 것만 보는데요. 이 그림이 어떤지 잘 그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선생님께서 뭐라고 지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의 말에 위주석이 말했다. 그냥 마음껏 그리게 하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그리면 되고 나중에는 실물을 보면서 비슷하게 그리고 그러다가 잘 그리면 그렇게 화가가 되는 거야. 뭐 나도 미대도 안 나왔지만 계속 그리다 보니까 어느새
화가가 되었다네. 그렇다면 다행이다. 왕사는 깨달았다. 화가는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왕산이 다시 물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제 아들 그림이 앞으로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직 어려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네. 위 주석은 학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학생을 받을 준비도 되지 않아서 제자로 받아달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절했다. 그런 그가 왕산의 아들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동정심이었다. 가난한 형편에 몇 년간 그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그의 부탁을 받고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것은 왕산이 그를 한번 살려준 적이 있었다. 당시는 1990년대인데 성수집협회에서 제1회 서화작품 경매회를 열었는데 주최 측에서 요청해서 위 주석도 유화 한 점을 보냈었다. 그런데 당시 경매회는 막 시작하는 단계라 경험이 부족해서 경매의 시작 가격을 너무 높게 정하는 바람에 경매가 시작되고도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아서 위 주석의 작품이 유찰될 뻔했다. 그때 왕산이 위 주석의 작품도 경매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외삼촌을 모시고 행사장에 왔다. 그런데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자리에 앉으려는 찰나 사회자가 위 주석의 이름을 몇 번 부르며 유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외삼촌의 비서가 정신없이 손을 들었고 실수로 경매 시작 금액보다 무려 2,000위안이나 높은 금액을 부르는 바람에 행사장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며 모두들 웃었었다. 하지만 그렇게 황당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결정으로 그때부터 미술계에서의 위 주석의 위치가 정해졌다. 나중에서야 위 주석은 이 모든 일이 왕산이 은밀히 준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 돈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한 지역의 미술계에서 유명하다는 화가 작품이 최초로 열린 경매에서 유찰되었다면 과연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었겠는가? 그 이유만으로도 위 주석은 왕산의 아들을 거절하기가 힘들었다. 왕총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위 주석은 더 큰 화실로 이사를 갔는데 전보다 더 큰 회사의 사장이 제공한 것이다. 화실에는 대형 스크린과 고급 오디오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 이름 있는 화가들은 모두 교향곡을 들으며 대형 화면으로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다. 아주 소수만 실제 사물을 보고 그렸을 뿐 대부분 풍경이 좋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와서 그것을 화면으로 보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시간도 절약하고 효과도 좋았다. 위주석 역시 대가라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서양풍에는 적응이 되지 않아서 교향곡도 듣지 않고 대형 화면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다. 어쨌건 서양풍을 무시할 수는 없던 시기라 사용하지 않고 두더라도 스크린과 오디오는 마련을 해 두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장식품처럼 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져보려 했지만 간단한 조작조차도 손에 익지가 않았다. 어느 날 사진 한 장을 내려받으려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에게 옆에서 조용히 그림을 보고 있던 왕총이가 한마디 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위 주석은 컴퓨터 자판 위에서 춤추듯 부드럽게 움직이는 가늘고 여린 작은 손을 보았다. 마치 노련한 서화가가 종이 위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위 주석은 불현듯 생각했다. 이 아이도 이제 그림을 그린 지 꽤 되었는데 왜 그림을 그릴 때의 손놀림은 지금 컴퓨터를 다룰 때처럼 부드럽고 아름답지를 못할까? 그 뒤부터 왕총이는 위 주석의 컴퓨터와 오디오 관리 전문가가 되었다. 그는 위 주석이 수십 년간 작업해둔 서화, 초상, 편지 등의 중요한 개인 자료를
전부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위 주석이 언제든 찾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아이의 능력으로 위 주석은 현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말수도 없고 조용하던 아이가 갑자기 듣기 좋은 경쾌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니 위 주석의 화실에는 텔레비전과 오디오의 활력에 신선한 활력까지 더해졌다. 열 서너 살짜리 아이의 능력으로 위 주석은 아이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왕총이는 13살이 되던 해 위 주석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도시에 있는 아주 좋은 중학교에 입학했다. 그해 겨울 어느 날 왕총이는 엄마 차이전 없이 혼자 화실에 와서 컴퓨터를 만지듯이 우아하고 아름답게 손을 움직이더니 그의 엄마 못지않게 화실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상기된 얼굴로 위주석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위주석은 어딘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 물었다. 얘야, 오늘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냐? 학교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왕충이가 아무 대답이 없자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고서야 아이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음을 알았다. 응? 뭐 하기 어려운 말이라도 있는 거니? 왕충이는 마침내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 돈을 좀 빌려주셨으면 합니다. 위 주석은 하마터면 뭐? 돈을 빌려달라고? 어린애가 돈을 빌려서 어디에다 쓰게? 라고 질책을 할 뻔했지만 오래 갈고 닦은 교양으로 간신히 입을 닫았다. 다만 그는 어린아이가 돈을 써서 일어난 좋지 않은 일들을 떠올렸다. 게다가 가족을 찾지 않고 밖에서 빌려서 더 나쁜 상황이 되는 것도 보았다. 하지만 위 주석은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기로 했다. 설사 그 돈을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쓴다고 해도 돈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래전 왕산이 이 경매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준 데 대한 일종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니? 26,000위안이면 됩니다. 26,000위안? 적지 않은 돈인데. 네, 딱 그만큼 필요하거든요. 위 주석은 옆에 있는 책상 서랍을 열어 돈을 꺼냈다. 마침 바로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림을 사갔는데 아내가 고양이랑 개들을 돌본다고 집으로 가고 없어서 그 돈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왕총이는 한 손으로 돈을 받고 다른 한 손으로 차용 증서를 위주석에게 건넸다. 위주석은 지나치게 애어른 같은 왕총이를 보면서 그 차용 증서를 받지도 거절하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왕총이는 결국 자신이 직접 열려있는 서랍 안에 차용 증서를 넣고는 어른처럼 말했다. 돈은 금방 갚겠습니다. 선생님, 이 일은 한동안 저희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왕총이는 그렇게 돈을 빌려간 뒤 대략 보름 정도 화실에 나오지 않았다. 위주석이 나쁜 쪽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금방 보름 만에 왕총이가 돈을 가지고 화실에 나타나 돈을 갚고는 차용증을 다시 건네받았다. 저 선생님 26,000위엔에다가 보름치 이자입니다. 위주석이 뭐라 말을 하기도 전에 왕총이가 이어서 말했다. 저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10몇 년 전에 선생님께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라고요. 선생님은 우리 가족에게는 행운의 별이라서 일부러 선생님께 돈을 빌렸어요. 다행히 제 생각이 맞아서 돈을 벌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그때 이자를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이자를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왕총이가 그 뒤에 무슨 말을 해야 했는지 위 주석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겨우 13살짜리 소년의 입에서 어쩌면 저렇게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처럼 능수능란한 말이 나오는지 놀랄 따름이었다. 위 주석은 이번 일의 전후 사정을 곧 알게 되었다. 얼마 전에 홍콩의 인기 가수가 이곳에 와서 콘서트를 열었다. 왕총이는 플라스틱 제작 공장에 가서 위 주석에게 빌린 돈으로 가면을 대량 주문했다. 그리고는 그 가면에다가 그동안 위 주석에게서 배운 손재주를 이용해서 그 가수의 웃는 모습을 캐릭터화해서 그렸다. 왕총이는 처음에는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 가면을 팔았는데 어떤 대학생이 마음에 든다면서 가면을 모두 사갔다. 게다가 공연을 며칠 앞두고 왕총이의 작품은 수요가 딸려서 어쩔 수 없이 밤을 새며 그려야 했다. 공연이 열리는 체육관에서 수천 명의 관객들이 이 창의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 뉴스거리가 되었을 때 정작 왕총이는 작업하느라고 빌린 창고에서 피곤함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중에 위 주석은 왕산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행히 내가 자네 아들에게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게 하지 않았지. 다행히 나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자네 아들의 재능은 나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가르친다고 모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가르친다고 해서 다 못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